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드디어 수사반장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오늘이 수사반장 20회째 시간입니다. 깜짝 놀랐죠? 이제 20회면은 매주 해서 20회니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정쯤 들지 않았을까요? 이제 뭐 새로 보신 분들이야 뭐 정이 많이까지는 아니지만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점점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해요. 저희 방송을 통해 가지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주식이 투자라는 거고 투자를 해서 이게 워낙 나쁜 게 아니다. 그리고 진짜 올바르게 정당하게 돈을 버는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인식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항상 여러분들이 메일을 주셔야지만 방송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메일 지금도 주소 나가고 있어요. 예, 여기 나오고 있죠? 여기로 메일 항상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매일매일 기다려 코너도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스피드 상담 같이 1분 이내로 짧게 해서 하는 코너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주시기 바래요. 그럼 이제 출발을 해야겠죠? 오늘 과연 어떤 종목부터 시작을 할까? 첫 번째로 시작할 종목은 바로 제일기획입니다. 여러분들 제일기획 잘 아시죠? 광고회사. 그래요. 제가 전에 방송할 때도 제일기획에 대해서는 뭐 가끔씩 상담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일단 제일기획하면 여러분들 워낙 이 회사의 최대 주주 때문에 유명해요.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누구예요? 바로 그 유명한 이 반장이 시집 장가 보낸다 그린 그런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이 회사의 지분의 약 한 30% 가까이를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나의 좋은 점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지금은 또 안 좋은 점도 있고 뭐냐? 삼성전자가 요즘 장사 잘해요 못해요? 요즘 뉴스 틀면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맨 뭐 장사 못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장사가 잘 되면 뭐 괜찮은데 장사가 잘 안 되고 막 이런 얘기가 많으니까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한테 합법적으로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분 한 30%씩 나갖고 있으니까 삼성전자한테 배당을 많이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로 현재 이렇게 있다는 거는 배당을 굉장히 잘해줄 수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특히 이건희 회장 살아계실 때 이 회사가 어떤 것 때문에 특히 관심이 좀 많았나면 한번 월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도 보면 이렇게 주가가 좀 올라오는 막 이런 측면들이 있었어요. 이때 왜 그랬냐면 이건희 회장이 이제 결국 이재용 회장과 이 이부전 회장한테 넘길 때 분명히 제일기획도 하나의 삼성전자가 워낙 대주주로 있으니까 분명히 어떤 그럴 때 하나의 역할을 할 거다라고 해서 기대를 은근 많이 했어요. 이럴 때. 그런데 실은 그 기대가 그냥 기대로만 끝나버렸죠.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로 있다라는 게 좋은 점도 있었지만 분명히 안 좋은 점도 있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항상 그 방송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옛날의 제일기획이다. 왜 옛날에 제일기획이냐? 여러분들 광고 쪽을 하시게 되면 제일기획이라는 회사의 이 포지션이 어마어마합니다. 광고 쪽에서는 우리가 흔히 그러죠. 제일기획이 광고업계 삼성전자다. 특히나 여러분들 외국 같은 경우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광고회사를 외국 광고회사들이 먹은 나라들이 은근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제일기획이 우리나라 광고시장의 넘버원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이다하고 비슷해요. 사이다도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칠성사이다잖아요. 근데 외국은 뭐예요? 스프라이트. 이게 쉽게 먹을 것 같지만 잘 못 먹은 시장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광고시장이. 그래서 제일기획이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아주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옛날에 제일기획이냐면 뭐 하다못해 우리 드라마 생각해보세요. 요즘 드라마 굉장히 재밌어도 뭐예요? 10%대만 넘으면 대박이라고 그러죠. 10%대. 근데 여러분들 옛날에 드라마들 몇 프로대 정도 했는지 보통 아세요? 뭐 사랑은 뭐길래 막 이런 거 뭐 난리도 아니었죠. 그런 건 뭐예요? 50% 막 60% 모래시계 뭐 70%였나요? 이거는 뭐 지금은 도저히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제는 매체가 너무 많아졌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광고계도 똑같습니다. 옛날에는요 광고 대행사가 별로 그렇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만 뭘 해야 돼, 광고를. 근데 지금은 어때요? 매체가 너무 많잖아요. 뭐 OTT부터 해서 뭐 여러 개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없었단 말이야. 하다못해 뭐 저희도 유튜브 이제 이반장 이거 하니까 저희도 광고 메일이 좀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근데 저희가 함부로 그런 거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일단은 어쨌거나 이렇게 광고 제의들이 은근히 들어오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제 이렇게 매체들이 많아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제일기획이라는 생각을 좀 버리고 제일기획을 보셔야 돼. 근데 아직도 옛날에 제일기획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보시면 이제 여기서 또 에라가 뜨겠죠. 그리고 또 단순하게 한번 우리 업황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기업이 안 될 때 어때요? 비용 절감하지 않나요? 비용 절감. 비용 절감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요번에도 뭐 성플러스 때문에 뭐 MBK 파트너스 해가지고 요즘 사모펀드 그저께도 지금 뉴스 많이 나오고 있죠. 안 좋은 뉴스들. 기업회생 절차 그거 한 거. 저는 사모펀드들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모펀드들이 대부분들 기업을 다 인수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결국 기업을 엑시트한다 그러잖아요. 이 수사반장하고 여기서도 얘기했죠. 사모펀드들이 몇 년 안에 그 자금을 회수한 다음에 엑시트하는지. 결국은 엑시트가 목적들이에요. 엑시트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비용을 걷어들여야 돼요. 투자했던 비용을.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비용을 줄인단 말이에요. 그 비용 줄이는 것 중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인원 구조 조정이죠. 그 다음은 이런 광고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을 낮춥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면 기업들이 좀 쓸 수 있는 돈들이 많아요. 그런데 경제가 잘 안 돌아가거나 경제가 삐그덕 소리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런 거부터 줄여요. 그러면 얘네들은 뭐 하는 회사에 좀 전에도 광고 대행사예요. 광고 기획사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런 회사가 경제가 삐끗삐끗 요즘 그러죠. 그럼 뭐예요? 광고비, 집행이 당연히 어려워지겠죠. 돈만 있으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기획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구간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왜? 얘네 백그라운드가 지금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최대 주주가 삼성전자로 했죠. 얘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클라이언트라 그러죠. 클라이언트. 예, 광고 주는 사람들. 얘네들은 그래서 광고주 클라이언트하고 할 때 그 목숨 걸잖아요. 그래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신문사에서 뭐 이런 기사 쓸까요? 뭐 어떤 그룹을 파헤쳤어. 그러면 그 기자가 정의롭게 막 뭐예요? 뭐 데스크 그 국장한테 가서 아, 이런 기사 좀 낼게요. 막 이런 뭐라 그래. 야, 너 미쳤어. 이 회사가 우리한테 주는 게 얼만데 광고가. 마찬가지로 광고 회사들의 이 광고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광고주 제일기획은요 아주 큰 광고주를 물고 있어요. 왜요? 제가 아까도 누구라 그랬어요? 최대 주주가 삼성전자로 했죠. 삼성그룹이라는 끝내주는 광고주가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얘네가 60에서 70%가 얘네한테서 다 나왔어요. 아, 이거는 좀 삼성의 안 좋은 부분은 분명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나? 우리 여기서 같이 한번 연결돼서 공부 한번 해봐요. 재작년에도 그랬고 파운드리 우리나라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굉장히 우리나라 파운드리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했었죠. 왜 그랬을까요? 특히나 삼성 재작년에 좋았잖아요. 작년 상반기까지도 날랐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 15만 전자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다들 뭐라 그랬냐면 삼성의 파운드리도 굉장히 좋게 말했어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주가가 올라갈 때는 안 좋은 것도 막 좋게 붙여버려서 말하면 다 그렇게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똑바로 중심을 잡고 있으셔야 돼요 하는 게 그거예요. 매스컴에서 그렇게 말해버리면 진짜 그렇게 들려요. 왜? 주가가 좋으니까. 근데 제가 그때도 계속 얘기했던 게 뭐예요? 아닙니다. 계속 그 얘기했죠. 왜 그럴까요? 삼성의 파운드리는 대만의 TSMC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구조예요. 구조 자체가. 제가 얘기했잖아. TSMC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고객이 조금이라도 의심할 수 있는 분야 진출 안 하겠다거든. 근데 삼성은 종합반도체에서 다 하거든. 야, 우리 설계도 얘네가 빼갈 수도 있잖아. 맡기는 고객 쪽이. 삼성은 의심도 할 수 있거든. 이런 말을 하는 건 이거예요. 왜? 삼성도 파운드리가 몇 퍼센트 이렇게 했던 거는 전부 다 삼성 자기네 시스템 반도체 물량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삼성 제일기획도 마찬가지로 60~70%가 다 삼성한테서 나와요. 물론 안정적이라고 좋게는 얘기돼. 근데 다른 방면으로 뭐야? 경쟁력이 한편으로는 뒤져 있다라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제일기획에서 무작정 예전에도 좋게 말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봤었어야 되죠. 그리고 또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요, 자사주 소각이 올해 지금 12% 정도 단계적 소각 예정돼 있다 그러는데 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 했을 겁니다. 자사주 매입도 물론 좋긴 좋아요. 근데 자사주 매입보다는 여러분들 자사주는 자사주 소각이 주가에 훨씬 좋습니다. 왠지 아시죠? 자사주를 매입하면 사들이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이걸 사들인 다음에 갖고 있다가 다시 나중에 몇 년 뒤에 되팔아봐. 그럼 이거 물량이 되죠. 근데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해버려. 아예 태워버려. 없애버려. 그러면 팔 수가 없잖아, 나중에도. 그러니까 후환이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자사주 매입보다는 주가에 있는 자사주 소각이 훨씬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럼 이거 워낙 되게 좋아야죠. 그죠? 그러면 얘는 주가가 막 이렇게 올라가야 될 거야. 그죠? 근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이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였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좋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마 수사반장 할 때도 이런 거에 대해서 좋게 얘기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솔직하게 좋게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제가 이따가도 한번 얘기하겠지만 때나 타이밍이 있어요. 제일기획은 이런 걸로 주가가 움직이기에 이미 너무 많은 실기를 하고 있어요. 이 회사 한번 월봉을 한번 보겠는데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쭉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오르다가 2013년부터 보시면은요. 주식이 갇혀져 있어요. 근데 이게 박스권에서 얼핏 보면 굉장히 조정을 잘 받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과연 이게 조정을 잘 받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데서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이런 데서 잘못하면 눈을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해야 되고 업황도 공부해야 되고 경제도 계속 공부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왜? 이 제일기획이라는 거를 모르고요. 그냥 시장에 들어온 지 몇 년 안 된 사람이 이런 월봉을 보고 얘기하라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좋게 치고 나가는 월봉으로 보셔야 돼요. 하지만 제일기획의 옛날부터 어떤 그런 왜 올랐는지 그거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스토리와 이런 배경을 아는 사람은 이 월봉이 제일기획한테는 이게 별로 그다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이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 그렇게 좋은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즘 아마 이 제일기획에 관한 리포트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실적에 대한 얘기들 많이 나올 겁니다. 실적. 이제 실적이 좀 이제 좋아진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항상 이런 생각할 거예요. 주식은 실적의 함수 아니냐.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실적과 주가는 어떻게 보면 공동운명체다. 이 말이 틀리냐 맞냐? 그러면은 일단 저도 맞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를 찾는 게 맞고 한데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아진다 그래서 주가가 무조건 오른다라고 말을 할 게 어려워요. 제가 아까 좀 전에도 이런 얘기했어요. 모든 건 때가 있다 그랬죠. 때가 있다. 그 때를 놓치면 우리가 이걸 실기라 그래요. 실기했다 그러잖아요. 타이밍을 놓쳤다. 제일기획은 만약에 그 실적이 좋아져서 주가가 좋아지고 이런 모습을 보이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간이었으면 가능해요. 그런 실기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단지 실적이 좋아진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옵니다 라는 말을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번 주에 한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LG 생명과학 하면서 제가 잠깐아마 했는데 저도 성장 호르몬을 맞았었다 그랬어요. 몇 년 전에. 근데 애가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 키가 커요. 지금 제가 성장 호르몬 맞으면요 키가 클까요? 키는 안 커요. 왜? 그건 때가 있거든요. 성장판이 열려있을 때는 성장호르몬 맞으면 그게 키로 갑니다. 근데 성장호르몬이 닫혀있을 때는요, 그 성장호르몬 주사를 맞으면요, 그건 키로 안 가요. 다른 부분으로 가요, 대신. 성장호르몬은 키를 키우고 이런 거 아닌가? 지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실적이 좋아진다 그래도 제일기획이 이럴 때 실적이 좋아졌으면 얘는 이걸 뚫고 나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일기획은 이제 그거 가지고는 주가를 올리기에는 분명히 실기를 하고 있는 구간은 맞습니다. 제일기획의 제일 포인트는 결국 뭐냐면요.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느냐입니다. 광고 대행사인데 뭐 AI 가지고 광고한다? 그래도 광고예요. 이거를 깰 수 있는 획기적인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 이 성장할 수 있는 키포인트를 찾으면 얘네 주가는 여기서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 얘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여러분들 결국 눈을 속이는 게 될 거예요 라고 말씀드린 게 뭔 뜻인지 시간이 가면서 이해되실 겁니다. 이거는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일기획이라는 거 누구나 다 아는 회사예요. 유명한 회사.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제가 했던 설명이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가슴에 안 와닿을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하면 아마 제가 했던 얘기가 뭔지 하나하나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제일기획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월드컵 이제 또 내년인가요? 그러면 사람들 그래요. 월드컵 광고 이런 거 하잖아요. 아니 월드컵이니 뭐 올림픽이니 뭐 선거니 이런 것 때문에 뭐 광고 수주가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1년 내내 있어요. 매년 있어 매년. 행사 없는 해가 없어. 이제 더 이상 그런 걸로 광고 회사에 대해서 뭐를 측정하는 시대는 아니다. 제일기획 갖고 계신 분들 여기서 어떻게 보면 조정 잘 받고 올라가는 거 지금 생각하시고 질문들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게 좀 쉽진 않을 것 같다. 성장의 포인트를 찾기 전까지는 고생을 많이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드릴 수 있는 결론입니다.
다시 뜁니다. 찾아가는 이만장. 4월 5일 토요일 11시 반 대전으로 찾아갑니다. 두 번째 종목이 뭘까? 두두두.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여러분들 바로 종근당 바이오입니다. 전 이 종근당 할 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전 이게 참 친숙한 회사 중에 하나예요. 예. 여러분들 이 종근당의 종근이 저하고 굉장히 인연이 깊은 회사라서 종근당 선전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종이 띵띵 하잖아요. 이게 쇠북종이에요. 그래서 이 종근 창업주가 집안 문중 친척 형님 뻘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종자예요. 그래서 여기 회장님이 지금 회장님이 이장한 회장인가 그러시죠? 저희 아들 뻘들이 끝자가 한자 돌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문중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종근당 전 지금도 기억나요. 7살 땐가 8살 땐가 저희 친할아버지 따라서 종근당 이종훈 회장님 회장실 가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나이 많으신 회장님 앞에가 딱 야 인사해 너희 친척 형이야.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이종근 회장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여자 비서가 갖다 준 요구르트 옆에서 빨면서 할아버지 옆에서 이종근 회장이 봤던 기억이 참 종근당 하면 친숙한 기업 중에 하나라서 하여튼 좋은 말을 해주고 싶은데 오늘 과연 좋은 말을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 사심 없이 합니다. 일단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2001년 종근당에서 원료의약품을 만드는 회사가 사업이 분할돼서 나와가지고 만든 게 종근당 바이오입니다. 제가 원료의약품이라 그랬죠. 이 원료의약품은 여러분들 잘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 원료의약품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뭐 강세를 나타낸다 어쩐다 하는데요. 이것도 제가 보기엔 좀 아전인수격의 멘트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원료의약품은요 여러분들 중국과 우리는 상대가 안 됩니다. 참 이거 제가 말하면서 가슴 아픈 부분인데 우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하고 우리하고 진짜 맞짱 뜰만 해요. 이런 말 하고 싶어요. 근데 솔직하게 말할게요. 지금 원료의약품 우리 중국하고 상대 안 돼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중국이 원료의약품 수출 막아버리죠. 그럼 미국의 의료계 붕괴됩니다. 지금 그 정도로 전 세계 원료의약품 중국이 꽉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료의약품 부분은 우리가 아직도 좀 강한 것 같지만 그래도 아직도 갈 길이 먼 분야예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매출 비중을 보면 좀 그래요. 이 회사는 매출 비중에서요 항생제가 제일 높습니다. 왜냐면 종근당이 역사가 오래된 회사라서요. 여기가 종근당의 이 항생제가 이 매출 비중이 한 60%가 좀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면역 억제제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한 15%가 좀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생제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한 10% 정도 되는 게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여러분 이거 좀 아시죠?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그 분야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한 순환기계통으로 이 제품들이 이게 한 5% 정도 요 정도로 종근당 바이오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전에도 그랬잖아요. 이 회사의 가장 큰 비중은 월등하게 항생제예요. 항생제. 얘네 이 종근당이 역사가 오래됐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이 회사 항생제들 안 드셔보신 분 거의 없을걸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항생제의 제일 오래된 항생제가 뭔지 아십니까? 전 인류를 그 죽음에서 구했다는 약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아마 학교 다닐 때 배우셨을 거예요. 한 번쯤은. 이 약을 개발함으로써 인류가 죽음이 어마어마하게 줄었다 그래요. 페니실린. 바로 이 페니실린 항생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페니실린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수요처를 갖고 있어요. 이게 오래됐지만 페니실린 항생제를 제일 많이 쓴 항생제 중에 하나예요. 아까 면역 억제제 제가 잠깐 얘기했잖아요. 면역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가 15%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얘가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매출 비중은 지금 봤듯이. 그런데 얘는 수익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페니실린 쪽에서 이 항생제 쪽에서 좀 수익성이 안 나도 얘가 은근히 효자로 놓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궁합이 좀 되게 잘 맞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프로바이오틱스 말했잖아요. 유산균 제품의 히트 상품이 있었었죠. 3년 전에 하여튼 그래서 뭐 프로바이오틱스 열풍 일으켰잖아요. 종근당의 락토핀. 그리고 얘네들이 또 이외에도 뭐를 또 하나 하면요. 마이크로바이둠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이제 얘네가 보툴리노 톡신 관련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마이크로바이둠하고 보툴리노 톡신은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한번 주봉을 이렇게 보셔도 알겠지만 잠자던 애가 2020년 쫙 올랐죠. 이건 왜 그런지 아시죠? 코로나 때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가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런 식으로 주가가 한번 쫙 올라버리면 제가 이런 소순 종목 보라 그랬어요? 보지 말라 그랬어요? 방송에서 보지 말라고 계속 반복했죠. 이런 종목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적어도 이런 식으로 해서 4, 5년 이상이 흘러가잖아요. 그 4, 5년 이상이 흘러가게 되면은
일단은 이 회사는 이제 솟은 게 어느 정도 사해지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제가 터득한 것 중에 하나예요. 아, 그럼 4, 5년 뒤에는 분명히 살아나나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솟은 다음에 4, 5년은 안 보는 게 좋아요. 근데 4,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모습을 보이면 이때부터 얘는 이제 이게 더 이상 부담으로 작용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애 아예 안 봐야 되나요? 그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이거 굉장히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부터 주가는 별로 안 좋았었죠. 왜 그래요? 얘네들 실적이 안 좋아졌어요. 왜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 때문에요. 얘네들 원료비가 막 이거 올라간단 말이에요. 전력비 올라가고 막 그래가지고 실적이 계속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건 뭔지 아세요? 작년에 적자를 이제 면했습니다. 그거는 일단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됐다는 거죠. 일단 흑자로 다시 흑전으로 했다는 건. 그리고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마이크로바이둠이라는 건데, 이 마이크로바이둠 사업. 이 마이크로바이둠은요, 이게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이 약학 쪽에서 신생 분야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마이크로바이둠을 하는데 이 분야를 하는 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성장성은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아직도 너무 미국도 초기 쪽이기 때문에 이거의 시장 규모를 확실하게 이야기를 못 합니다. 뭐 어디서는 뭐 얼마다, 어디서는 뭐 얼마 뒤에 얼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추측이에요. 아, 물론 다 추측이긴 하겠죠. 근데 어느 정도 데이터로 추측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표본이 여러분들 우리 임상 따지잖아. 임상할 때 임상 뭐 예를 들어 3상 같은 경우에 뭐 몇백 명 갖고 하잖아요. 근데 임상 뭐 이상은 뭐 몇십 명 갖고 하거나 뭐 몇 명 안 갖고 하잖아요. 그러면 임상 성공 확률이 훨씬 더 이 임상 그 표본수가 많으면 올라가잖아요. 그지? 훨씬 더 신뢰할 수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바이둠 산업도 얼마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냐거든요. 근데 지금 그 데이터가 너무 약해요. 그래서 이 분야가 굉장히 크게 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지만 이 분야를 신뢰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일단은 얘네들 같은 경우에 마이크로바이둠을 그래도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마이크로바이둠을 제대로 하고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종근당 바이오가 이 마이크로바이둠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하는 유일한 회사라고 봐야 돼요. 물론 뭐 더 시간이 좀 더 지나면서 구체화되면 다른 데들이 뛰어들 거예요. 제가 봐도 안 뛰어들 수는 없는 분야예요. 이건 뛰어들어야 돼요. 어쨌거나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마이크로바이둠을 지금 시작했다라는 거는 지금 당장보다는 몇 년 뒤에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이크로바이둠이 커가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미국에서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그럼 분명히 이 회사 그 빛은 볼 겁니다. 그리고 또 이 회사가 가장 크게 기대를 거는 건 결국 뭐냐면요. 아까 제가 마이크로바이둠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게 보토리눔 톡신이라고 했죠. 우리가 흔히 보톡스라 그러죠. 보토리눔 톡신. 이 분야인데 그나마 기대할 것 중에 지금 당장은 이거다 이러는데 전 이것도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 레드오션 시장에 가까워요. 지금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 이게 빨라야 2029년에나 중국 쪽에서 가능하거든요. 품목허가가. 그리고 상업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도 4년 뒤야. 왜냐하면 중국 쪽이 그나마 뚫리면은 이게 괜찮을 거예요. 제가 오늘 마지막 종목이 보토리눔 톡신에서 관련된 거라서 제가 오늘 마지막 종목에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분명히 비전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얘네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좋게 봐야지만 제가 종근당 바이오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얘기하겠는데 이 부분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를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항생제, 페니실린계 항생제, 이 페니실린계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좋은 거일 수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항생제라는 게 여러분들 요즘 많이 써요, 안 써요? 우리나라 얼마 전에 뉴스 나오고 그랬잖아요. 항생제 너무 많이 써서 안 된다며.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도 웬만하면 항생제 지어달라 그러면 뭐예요? 아, 이 항생제 이거 잘못하면 이거 뭐 내성생명하니까 좀 다른 약으로 좀 버티시죠. 그러고 안 되면 항생제 쓰죠.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항생제 썼어요. 예, 진짜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제 항생제가 물론 꼭 써야 되는 안정적인 분야이긴 한데 문제는 성장하기는 어려워요. 그럼 항생제 분야 매출을 많이 하는 종근당 바이오한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리고 마이크로바이둠 산업은 어때요? 이 사업은 현 상태에서 좀 너무 먼 나라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좀 가능성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어느 정도 미국에서 좀 이슈화 되는 얘기가 나오면 요거는 한 번씩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은 있어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부분을 지금 제가 했던 멘트를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톨리눔 톡신이었잖아요. 아까. 이 분야는 솔직히 지금 종근당 바이오가 뛰어들어서 경쟁하기에는 쉽지 않은 분야야. 그럼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쭉 생각해 본다면 종근당 바이오의 이 주가 흐름이 여기서 돌려 세울 만큼 매력적이겠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도 스스로 답을 내겠죠? 그렇게 쉽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어떻게 이용해야겠다까지도 이어지죠.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오히려 되고요. 저라면 다른 종목에서 한번 해볼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뜁니다. 찾아가는 이만장. 4월 5일 토요일 11시 반. 대전으로 찾아갑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힌트를 드렸어요. 보tuli노톡신 관련된 회사라고 아마 눈치채셨을 겁니다. 바로 메디톡스입니다. 메디톡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워낙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시끌했잖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tuli노톡신 만드는 회사 보tuli노톡신에 대해서 국내에선 최초로 만들었고요. 이게 세계로 따지면은 한 4번째 정도 됩니다. 보톡스라는 건 여러분 아실 거예요. 보tuli노톡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독성 물질입니다. 원천 기술이나 이 균주를 어떻게 보관하고 관리하는지 이게 굉장히 아주 철저하게 관리하고 심사도 까다로워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거에 대해서 말썽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의 매출 비중을 보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tuli노톡신, 이 보tuli노톡신이 이 회사 매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해요. 그리고 보tuli노톡신만큼이나 많이 하는 거 뭐예요? 필러가 한 35%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타가 한 15% 정도 되고. 그러니까 이 회사는 보tuli노톡신하고 필러 딱 2개예요. 이 보tuli노톡신 쪽을 보면은 글로벌 시장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보톡스에 대해서, 보tuli노톡신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시는 것 같지만 중요한 어떤 이 부분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확실하게 얘기할게요. 이 보tuli노톡신 막 기업들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죠? 우리나라도 막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휴젤도 있고, 그죠? 얼마 전에 했던 대웅제약도 있고 많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보tuli노톡신을 이 하는 회사가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좀 전에도 말했죠. 이게 이 워낙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요. 이걸 함부로 다루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보tuli노톡신을 다룰 수 있는 회사는 몇 개 정도가 있냐면 8개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없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머리가 복잡해지실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 회사만 몇 개인데? 그죠? 이 중에 4개가 우리나라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회사 있어요? 휴젤, 지금 이 메디톡스, 대웅제약, 제일 후발주자 휴메딕스가 있죠. 이게 도대체 아니 이렇게 왜 4개씩이나 박 터지게 왜 이 싸움을 하지?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 이게 우리나라 국내적으로 따지면요. 이 보톡스, 이제 보tuli노톡신 이 시장이요. 국내로 따지면요. 한 2,500억 정도 돼요. 1년에. 2,500억이면 그렇게 작은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 박 터지게 싸우느냐? 글로벌을 보면 알아요. 제가 아까도 종근당 바이오 설명하면서 후발주자인데 쉽지 않은데도 막 진출하는 거 보셨죠? 왜 그럴까? 글로벌로 따지면 이 보tuli노톡신 시장이 1년에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2,500억밖에 안 되죠. 1년에 15조 시장입니다. 그러니 뛰어들겠어요? 안 뛰어들겠어요? 아니 메디톡스하고 대웅제약하고 왜 서로 뭐 휴젤도 있고 아니 그거 뭐 왜 이렇게 싸워대? 이해가 안 되셨을 거예요. 왜? 아니 뭐 그 국내에서 뭐 그 피부과 아무리 많대도 뭐 강남하고 뭐 이런 데나 좀 몰렸지 뭘 그렇게들 이것 때문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1년에 이게 15조입니다. 15조 시장. 그러니 안 뛰어듭니까? 뛰어들죠. 당연히. 1위 업체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 이 보톡스 국내 시장의 1위 업체? 여러분 메디톡스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휴젤입니다. 휴젤이 우리나라 보톡스 시장의 한 40% 정도를 약간 넘게 차지해요. 그리고 메디톡스는요. 워낙 메디톡스가 1위였습니다. 근데 메디톡스가 30%예요. 그리고 대웅제약이 한 15% 돼요. 제일 마지막 주자인 휴메딕스가 한 4, 5% 정도 돼요. 제가 참 이거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한 회사 중에 하나가 메디톡스잖아요. 메디톡스. 우리 국내 처음 이걸 균주를 개발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메디톡스는 30%인데 휴젤은 40%예요. 왜 이럴까요? 이게 진짜 여러분들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배우셔야 돼요. 잘 된다고 해가지고 마음 놓고 있다가 막 이렇게 뭐 서로 싸움하고 막 이러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휴젤이 그걸 다 치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메디톡스하고 대웅제약이 이게 싸움까지 했어야 되는지 저는 그래서 이거 뭐 결과론적이지만 제가 경영자라면은 이렇게까지 했을까? 왜? 이러면서 시장을 뺏겨버렸어요. 국내 시장을. 그래서 휴젤이 감사합니다 하고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1위를 다 차지해버린 거예요. 일단 국내는 그래요.
근데 이게 글로벌적으로 아까 제가 15조 시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꾸 글로벌 해외에서 뭐 보톡스를 어떻게 뭐 중남미니 뭐 멕시코니 막 이런 거 계속 걔네들 뭐 중국 얘기하고 이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글로벌적으로 따지면요,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한번 대웅제약 할 때 그랬을 거예요. 보토르늄 톡신이라고 우리 안 불러요. 피부과 가서 저 보토르늄 톡신 맞으러 왔어요 이러면요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 선전할 때 보토르늄 톡신 선전합니까? 보톡스. 저 보톡스 맞으러 왔어요 이러잖아요. 보톡스는요 엘러건이 처음 만든 거예요. 엘러건이라는 회사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대웅제약 할 때 그 회사 어디로 넘어가서 에브비로 넘어갔잖아요. 이 엘러건이 만든 보토르늄 톡신이 보톡스예요. 그게 이제 일반 명사화 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얘네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얘네가 글로벌로 따지면요 이 엘러건이 이 에브비가 전 세계 시장의 80%를 석권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머지 7회사가요 나머지 20% 시장을 지금 나눠 먹고 있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1위부터 우리가 8개 업체니까 8위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 우리나라가 4개 업체잖아요. 그럼 해외가 4개 업체죠. 보톡스 하는. 엘러건이 1인 거 알겠어요. 그럼 우리나라 업체들 몇 위게요? 이걸 알고 있으면 보톡스 회사들이 왜 자꾸 해외 진출 어쩌고저쩌고 하는지 이게 이해되실 거예요. 1, 2, 3, 4위가 외국의 4개 업체예요. 그러면 5, 6, 7, 8위가 우리나라 4개 업체예요. 그 중에 1위 엘러건이 80%. 나머지 20%인데 2, 3, 4위가 외국 업체.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그렇게 아직도 보톡스에 막 지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뛰어들면서 막 주가 막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메디톡스는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회사는 소송을 빼면은 얘기할 게 없죠. 얘네가 이거 왜 그랬어요? 이 균주 때문에 그랬잖아요. 균주로 대웅제약하고 붙었잖아요. 그 유명한 이거 우리가 소송대전이라 그러죠. 소송대전. 뭐 균주 그 개발 방식인가요? 뭐 균주 불법 취득 이것 때문에 얘네가 2016년부터 이걸로 계속 소송에 휘말립니다. 그러니까 2016년부터니까 몇 년이에요? 거의 한 9년, 10년이에요. 근데 일단 어쨌거나 국내 민사소송은 여러분들 아시죠? 민사소송 어떻게 됐는지. 이거 메디톡스 손 들어줬잖아요. 그래서 대웅제약한테 얼마예요? 위약금 400억인가요? 그거 배상시켰고. 근데 대웅제약이 그 상고해가지고 지금 뭐 3심인가요? 그 진행하고 있거나 뭐 이러죠. 그리고 얘네들이 국내에서만 붙은 게 아니라 아시잖아요. 메디톡스하고 대웅제약 그래서 나라 망신시킨다고 그때 막 매스컴에서도 얘기했잖아요. ITC에 제소했었죠. 그래도 이렇게까지 그 같은 나라의 기업이 외국 법원한테 이렇게 판단해달라고 뭐 무역위원회 제소해가지고 막 전 그때도 좀 그랬어요. 얼굴이 찌푸려졌어요. 이게 과연 그럴 정도일까? 이거 ITC에 제소한 거 어떻게 됐어요? 이것도 역시 메디톡스 손을 들어줬죠. 그런데 이거는 그때 한번 대웅제약 할 때 얘기했을 거예요. 메디톡스하고 뭐 에브비하고 에볼루스 얘네가 3자 간에 합의를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대웅제약이 그 파는 나보타 아시죠? 그 보톡스 걔네들의 일부를 여기 메디톡스한테 주는 걸로 로열티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메디톡스가 또 휴젤하고도 붙은 거 아세요? 우리나라 1회 업체 휴젤하고 ITC에서 붙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작년 10월인가에 그 소송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됐나요? 메디톡스가 패소했죠. 그래서 메디톡스가 작년 12월인가에 뭐예요? 그 연방순회법원인가요? 항소법원이죠. 거기다 지금 항소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이 소송과 별개로 보시더라도요. 이 메디톡스는 참 굴곡이 많은 회사였는데 2020년하고 2021년에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터졌냐면요. 보톡스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위험하다 그러죠. 보토르늄 톡신. 이거를 무허가로 원액을 사용하고 안전성 시험 결과를 조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크게 걸렸습니다. 여기 대표이사가 검찰한테 징역 6년인가 구형을 받았어요. 징역 6년이면 여러분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 얘가 올 2월 달이었죠. 1심의 결과가 나왔죠. 1심 결과가. 어떻게 됐냐. 다행히 대표이사는 무죄를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공장장이었던 분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문제가 심각했다는 소리죠. 대표이사가 안 받았어도 공장장이 받았어요. 징역 3년을. 일단은 얘네들 같은 게 제품은 이상 없이 팔아요. 왜냐면 얘네가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바로 판결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라 뭐예요? 행정소송이라는 거 오는 거 아시죠? 보통 뭐 물건 팔지 마! 이렇게 되면 뭐예요?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데 행정소송 걸잖아요, 보통. 그리고 물건 계속 팔잖아요. 마지막 판결 떨어질 때까지.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행정소송을 걸어가지고 지금 제품은 팔리고 있어요, 아직까지. 근데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겠죠? 어쨌거나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2016년부터 소송에 걸렸어요. 메디톡스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2016년에 주가 그때 잠깐 올라가는 것 같더니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는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이건 뭐 보는 사람의 판단이겠지만 소송이라는 걸로 과연 이 회사가 얼마나 남는 장사를 했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오너였으면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을 해결했을 것 같아요.
거기도 많은 똑똑한 분들이 마지막에 어쩔 수 없으니까 소송까지 갔겠지만 결론적으로 소송으로 이회사 남은 게 없어요. 주가가 소송으로 됐습니까? 혜택을 받나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주주들한테 더 미안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1위 자리 어떻게 됐나요? 후발주자 휴젤한테 뺏겨버리겠죠. 그러니까 결국 손에 남은 게 뭐냐는 거예요. 싸움은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싸움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이겨서 남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메디톡스의 결론적으로 제가 주주라고 했을 때 전 오히려 대표한테 묻고 싶어요. 지금 우리한테 뭘 남겼나요? 이 소송으로. 제가 메디톡스에 대해서 좋게 얘기 못하는 게 그겁니다. 그나마 메디톡스 올해는 좀 기대한다 그러죠. 왜요? 얘네들 뭐 액상형 보톡스인가요? 그거 요번에 FDA 승인 예정돼 있고 이제 중국에 진출하는데 그거 중국에 대한 파트너사 협상 그 계약 있다 그러죠. 그리고 뭐 중동에서도 뭐 공장 증설해가지고 뭐 건설 계약 진행 중이라고 하고 일단 여러 가지로 이제 톡신 소송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올해부터 좀 달라지는 해가 될 겁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전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된다고 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엘러건이 이미 글로벌은 80%를 차지해서요. 이거 뚫기는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 과연 올해부터 얼마나 틀려지는 모습을 메디톡스가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제 눈에 봤을 때 좋아 보이는 부분은 별로 안 보이는 게 제가 보는 시각입니다. 메디톡스 갖고 계신 분들 글쎄요 뭐 올해 좀 더 나은 주가를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글쎄 얼마나 그 시간 비용 뭐 여러 가지 대비 괜찮은 결과가 나올지 전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뭐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뭐 이제 광고가 나가기 시작하고 있을 텐데요. 제가 드디어 찾아가는 이반장 한 반년 만에 이제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4월 첫째 주에 제가 대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시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다는 거 그리고 방송을 안 하기 때문에 더 편하게 강의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또 좋은 점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직접 그동안 얼굴 못 봐서 섭섭해하는 분들 많고 또 특히나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처음 보는 분들은 쟤 뭐야? 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메일 지금 주소 나가고 있어요. 이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또 여러분들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고요. 전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